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자료는 수학자 존 레녹스와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대화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과학이랑 신앙,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근본 구조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논의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왜 이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학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엔진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엔진룸이요. 네, 과학이 작동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이제 공리라고 부르는데 이 대화가 바로 그 공리들을 파헤치는 거죠. 과학의 숨겨진 전제 조건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체 과학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복잡한 우주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했을까요?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그 뿌리까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녹스가 수학자라서 그런지 이 우주를 말씀 기반의 우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Word-based universe. 네. 이게 처음 들으면 되게 시적인 표현 같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주가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이 믿음, 이걸 거의 기적이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없이는 과학자를 상상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레녹스는 바로 이 이해 가능성 자체가 창조주의 지성이 남긴 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서 레녹스가 드는 증거가 정말 흥미로워요. 이 개념을 그냥 거대한 우주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시적인 생명 현상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생물학으로요? 네. 모든 살아있는 세포 해간에 들어있는 그 유전암호, DNA 있잖아요. 네네. 이걸 우리가 발견한 가장 긴 단어라고 불러요. 가장 긴 단어라.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멋진 비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시면 DNA는 그냥 화학물질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죠. 맞습니다. 명백히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예요. 문법도 있고 구문도 있고 세대를 거쳐서 정보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레녹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주가 단순히 어떤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보로 짜여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규모에서는 수학 법칙이라는 정보로, 또 가장 작은 규모에서는 DNA라는 정보로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리법칙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고 생명의 설계도는 DNA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하나의 지적인 정보, 즉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레녹스가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정말 의도적인 선택이거든요. 로고스요? 네. 그냥 말씀의 동의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성적인 원리, 근본적인 질서를 의미했어요. 그러니 레녹스가 이 고대의 개념을 현대 물리학 법칙이랑 우리 세포 속 DNA에 동시에 연결할 때 이건 사실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그냥 임의적인 혼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성적이고 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우리가 우주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건 우주가 정말 질서 정연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뇌가 혼돈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질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부여하는 거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건 과학 철학이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레녹스나 피터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패턴을 부여하는 거라면 그 패턴이 왜 그렇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냐는 거죠. 예측 능력. 네. 뉴턴 법칙으로 행성 궤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또 양자역학으로 반도체 움직임을 예측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능력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질서가 아니라 실제 우주의 구조와 깊이 공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주의 이성과 조율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공리. 우주는 이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보죠. 근데 피터스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해요. 과학이 탄생하려면 두 번째 공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요. 그게 뭐죠? 두 번째 공리는 그 지성에 대한 정직한 탐구가 선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탐구가 선할 것이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장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판도라의 상자처럼요. 들었겠어요? 오히려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처럼 지식 탐구는 위험하고 금기시 되어야 할 행위가 될 수도 있었죠. 하긴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피터슨이 이 믿음의 근원을 창세기에서 찾더라고요. 신이 혼돈에서 질소를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요. 네. And it was good.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발견하게 될 우주의 질서가 궁극적으로는 해로운 게 아니라 유익하고 좋은 것일 거라는 깊은 신뢰를 상징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진리를 추구할 동기가 약했을 거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학적 탐구의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발견할 진리가 결국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종의 윤리적이고 긍정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우주는 이해 가능하며 그 이해는 선하다는 믿음, 이게 바로 서구 과학의 발판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과학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근데 피터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과학은 단순히 이런 믿음에 기반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지극히 윤리적인 실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피터슨이 자기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로버트 필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그 교수가 자기 최고의 아이디어를 학생들한테 그냥 아낌없이 나눠줬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거 진짜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학계라는 데가 얼마나 경쟁적인 곳인데요. 보통 자기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내기 전까지는 꽁꽁 숨겨두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제자들한테 나눠줬다고요? 그건 거의 뭐 직업적인 자살행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디어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교수한테서 더 풍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더라는 겁니다. 오,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더 강화된 거죠. 이건 관대함이라는 윤리적 태도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더 나은 과학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예요. 아이디어를 독점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게 생태계 전체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명성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다면서요. 아, 맞아요. 논문을 낼 때 지도교수인데도 공동연구자인 대학원생들을 제일 저자로 올려주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이름을 올렸다고. 네, 이게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발견에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정직함과 공정함의 표현인 거죠. 이런 윤리적인 기풍, 뭐랄까 에토스가 없다면 과학 커뮤니티 내의 협업은 불가능해질 거고 지식의 발전은 심각하게 저해될 겁니다. 과학은 천재 한 명이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보죠. 출판이냐 죽음이냐 하는 살벌한 압박 속에서 그런 윤리적인 이상이 정말 지켜질까요? 무자비한 경쟁이나 아이디어 도용 같은 어두운 면이 실제로는 더 많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물론 그런 어두운 면도 존재하죠. 하지만 피터슨이 강조하는 건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과학의 이상이 아니라 과학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아, 과학계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그 윤리적 기퉁이 무너지면 과학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아주 기술적인 과정에도 이런 윤리적 차원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통계 분석 과정이요. 숫자를 컴퓨터에 넣고 돌리면 그냥 객관적인 결과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천만에요. 그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다른 값들이랑 너무 똥떨어진 이상치, 아웃라이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있죠. 이걸 측정 오류로 보고 분석에서 빼야 할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중요한 발견일 수 있으니 포함해야 할까? 이 결정 하나에 연구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연구자가 자기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 이상치를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한다면 그건 진실에 대한 조작이죠. 그래서 피터슨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약간은 불리한 방향으로 분석을 기울여야 한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수준의 지적 정직성을 요구하는 태도네요. 바로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의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비판하기 위해 등을 구부릴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 이건 그냥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의 근본적인 윤리적 자세에 대한 요구인 거죠.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과학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윤리의 과학적 토대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고 했죠. 와, 그 말은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과학이 윤리의 기준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윤리가 과학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우주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도덕적인 구조를 암시하고 있다는 관점으로까지 나아가는군요. 하긴 우리가 과학자의 진실성을 이야기할 때 그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레녹스가 무신론의 대표 주자인 리처드 도킨스랑 토론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주제가 정점에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토론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두 분이 동의하는 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하. 그러자 레녹스가 도킨스를 쳐다봤고 도킨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고 하죠. 딱 한 가지. 진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Truth exists.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합의점이에요. 만약 진리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탐구한다는 과학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그냥 무의미한 활동이 되어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레녹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판을 뒤엎는 질문을 던지죠. 좋다. 진리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진리란 무엇인가? 네, 그는 진리가 단순히 참인 명제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물은 H2O다 라거나 지구는 태형주의를 돈다 같은 사실들의 총합, 그게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화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레녹스는 궁극적으로 진리는 인격, 펄슨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죠. 이게 단순히 나는 진실한 말을 한다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론적인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정말 거대한 도약인데요. 진리가 인격이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아름다운 그림이 한 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이 그림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고 칩시다. 한 과학자는 물감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캔버스의 재질을 분석하고 빛이 반사되는 물리법칙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 사실이죠. 네, 이것들이 모두 참인 명제들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 파고들어서 이 색은 왜 여기에 칠해졌는가? 이 구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까요? 화가에게 도달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그림의 궁극적인 진실은 화학 공식이나 물리 법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의도하고 창조한 화가의 의식, 즉 인격입니다. 아, 레녹스는 우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이것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질문의 맨 끝에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하는 근원적인 존재, 즉 인격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진리가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저 너머의 어떤 객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진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주체라는 의미군요. 그렇죠. 피터슨이 이걸 출애굽기에서 신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한 것과 연결하던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맥이 통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학이 탐구하는 명제적 진리를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차원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대화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과학자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그 진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직함이나 관대함 같은 윤리적 태도들, 이게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기준점은 무엇인가? 오늘 대화는 정말 깊었네요.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과학 활동에 깊숙이 배어있는 윤리적 태도, 그리고 진리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탐구까지 함께 여정을 떠나봤습니다. 네. 과학이 차가운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냉정한 관찰과 결론의 과정이 아니라 관대함, 정직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그 치열한 자기 비판 같은 윤리적 결단으로 가득 찬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대화는 당신에게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맺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과 윤리적 판단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과 일에서 내리는 그 수많은 윤리적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어쩌면 과학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발견한 이 윤리적 차원이 당신이 내일 아침 마주하게 될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